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소 대표입니다. 저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중에 있고요. 20년 넘는 펀드 매니저 생활을 사실 이제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리는 동안에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사실 재선이나 마찬가지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영향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 영향을 분석해서 담아보고자 하는 이제 욕심도 있다 보니까 이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바이든이 겪었던 환경과 지금 현재 트럼프가 겪는 환경은 전혀 다르다. 바이든은 제로금리에서 시작을 했고요. 양적 완화 때문에 커다란 물가 폭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도 사실 패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 고금리에서 시작하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신용 위험이 거의 제로, 즉 부도 위험이 상당히 전혀 이제 고려되지 않는, 그러니까 제로 금리였던 것처럼 바이든이 여기서는 제로 부도 위험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제 부도에 관련된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누구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사실 베이스 금리에 해당되는 무위험 이자율만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상태의 금리 시장의 환경입니다. 따라서 신용 위험에 대해서는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신용 위험, 즉 부도 위험이 급등함에 따라서 시장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트럼프가 걱정해야 되는 우려가 되겠습니다. 즉 트럼프는 물가에 대한 우려보다는 사실 부도 위험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향후에 투자 전략을 짜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부도 위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채권의 금리는 크게 거의 무위험 이자율에 해당되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다가 신용 위험에 해당되는 크레딧 위험을 더해서 실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무위험 이자율은 정부에서 이제 책정하는 이제 정책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종의 신용위험, 뭐 쉽게 말하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부도 위험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크레딧 위험을 사실은 더해서 경제 주체들이 빌리는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즉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플러스 나의 신용 등급 이런 것들 감안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0.74가 경제 주체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신용 위험에 해당되는, 즉 부도 위험에 해당되는 금리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0.74가 어느 수준이냐면 지금 0.74 요 정도 찍혀 있는데요. 요때 리만 사태 터지기 전에, 그리고 요때가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그리고 살짝 내려왔던 때가 요때가 양적 완화 QE가 있었을 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비정상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신용 위험이 되게 낮다. 따라서 부도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구간이구나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구간이 아닐 정도로 지금 부도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경기 위험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갑자기 이런 식으로 금리가 폭등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체 금리가 폭등한다기보다는요. 신용 위험에 대한 금리가 올라간다. 즉 부도 위험 때문에 신용 위험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무위험 이자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빌려야 되는 이런 경제 주체들은 이런 신용 위험의 폭등 때문에 금리가 부담이 돼서 파산하는 일들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쉽게 부도 위험 형태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더해서 이후에 경제에 지금 영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 위험이 어느 정도 지금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미국 정부가 사실 뭐 재정이 튼튼하다거나 얼마든지 옛날처럼 막 돈을 뿌려가면서 재정 정책을 피거나 통화 정책을 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역대급으로 이자 비용이 최근 1년하고 1년 반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야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발권을 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 이자 비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절대적인 이자 금리 자체가 떨어져야 사실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는데 뭐 큰 부담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재정으로 뭔가를 이제 치유하려고 돈을 쓰다 보게 되면 당연히 미 연준이 채권을 사줘야 되는, 그러니까 미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미 연준이 사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국채를 계속 지금 시장에서 팔거나 이제 줄여가는, 이제 북을 줄여가는 위치에 있고요.
즉 이런 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금리도 살짝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돈을 물 쓰듯이 막 써댄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또 돈을 빌리러 올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채권 시장이 트럼프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희한한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금융적인 측면에서 특히 미국적인 측면에서만 보셨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저희 선진국 중에서는 뭐 일본하고 유럽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사실 유럽에 있어서 생산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사실 독일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지금 산업 생산 지표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고요. 이때가 이제 리만 사태가 있었을 때입니다. 사실 요 95를 하회하는 구간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구간 중에서 이런 이제 큰 팬데믹이나 위기가 왔을 때 95 정도를 하회하는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향하는 추세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산업 경기 자체는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금융을 잡고 있는 미국이나 산업 경기를 잡고 있는 유럽의 독일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경제 상태는 그렇게 건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경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에 사실 시장을 주도해 온 것들은 자본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기술 혁신의 어떤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 이런 기술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사실 뭐 M7이라고 부르는 그 기업들인데요. 문제는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 2024년까지 봤을 때 중간중간에 이런 테크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이 있었는데 이번에 차익 실현이 대규모로 나타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20여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매도가 이런 테크에서 나왔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시장은 지금 이런 것들을 줄여놔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차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뭐 서베이하는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쉽게. 그런데 1년 뒤에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포가 보면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즉 이런 테크 펀드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시장의 어떤 시가총액의 상당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술주들을 팔아치웠는데 사람들은 일반 개인들은 내년에 1년 내로 주식이 되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크나큰 심리적인, 투자 심리적인 측면과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요약을 드려보면 자산 가격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라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게 경기 소비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뭐 자동차라든지 뭐 어플라이언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컨슈머 스테이플이라는 것은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경기 소비재에 관련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11월 달 들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게 되면 이제 둘이 이제 오락가락은 하고는 있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갔었는데 막상 11월 달 들어와서 이 둘 간의 성과가 크게 편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변화가 향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주식시장이 그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되게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트럼프 트레이더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에너지 주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된 것은 친환경 에너지 주식이고요. 요거는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 주식이 해당되겠습니다. 즉 11월 달에 들어와서 이 둘 간의 주가가 극명하게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한 시장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 측면에서. 그럼 진짜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달에 딱 결정되면서 진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실제 숫자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뭐 화석연료를 선호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진짜로 이 주식시장이 향후에 나아갈 방향을 미리 알려준 수익률 데이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도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대형주는 아시는 것처럼 S&P 500이나 뭐 나스닥 지수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러셀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러셀 2000이 가장 이제 중소형주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큰 기업들이 러셀 10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눈으로 보셨겠지만 제일 우측에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러셀 2000 중소형주이면서 가치주였습니다. 즉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주식 스타일 측면에서 그러니까 중형주, 소형주, 그리고 대형주 측면에서는 소형주나 중소형주를 좀 선호하는구나. 그런 쪽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파악했구나 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스타일 측면에서는 이게 가치주냐 성장주냐 측면에서는 가치주가 괜찮다라는 것을 이미 주식시장에서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소형주 내에서도 뭐가 더 좋을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밸류가 더 좋았습니다. 그로스가 오히려 나빴고요. 따라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전략이 우위에 있는데 미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대형주 내에서도 밸류, 그리고 중소형주 내에서도 밸류, 즉 스타일 측면에서는 밸류가 좀 더 유리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험자산 측면, 즉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단기적으로라도 좀 이 성과를 좀 이렇게 내고 싶은데 라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개별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정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좀 스크린을 하고 나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금방 좁혀지실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중소형주이면서 이게 가치 주식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류에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한다고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이런 이제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경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난 트럼프 트레이드까지는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향후에 경기 위험이 오기 전까지 내가 이 포트폴리오나 어떤 개별적인 자산 투자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실제 이제 투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지금까지도 사람들한테 많이 존경받고 있는 투자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 아니겠습니까? 그가 있는 회사가 벅셔 헤드웨이인데요. 벅셔 헤드웨이가 사실 저희가 경기 위험이 있었을 때, 향후에 어떤 시장에 어떤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귀신같이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부를 계속 크게, 특히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더 큰 축적을 이뤄낸 투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게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8월달 기준으로 이 벅셔 헤드웨이가 전체 자산 비중 중에서 14%를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의 한 3개월 만에 보면 28%까지 올렸고요. 전체 현금 중에서 거의 3개월 만에 거의 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요 속도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올해 연말이면 거의 한 40% 가까운 현금 비중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워렌 버핏이 했다고 이제 알려진 그 문구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자에서 잃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은 지금 현재 경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나는 초과적인 수익보다는 내가 위험 관리를 좀 해나가겠다. 즉 현금성 자산들을 좀 확보를 해서 내가 투자에서 잃지 않는 방향으로 나는 좀 현재 상황을 좀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읽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해서 만약에 지금은 워낙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굳이 현금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 채권들을 들고 있으면 충분히 좋은데요. 문제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과 다르게 트럼프는 신용보상금리,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거의 역대급으로 낮은 구간에 정권이 시작된다. 따라서 지금 신용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신용에 대한 보상도 안 받고 내가 위험한 채권들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어떤 경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보상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굳이 신용위험 채권을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국채금리도 높기 때문에 국채를 충분히 잘 활용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향후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딱 발생해서 신용에 대한 위험이 딱 올라가서 신용에 대한 보상금리가 쭉 올라간, 즉 신용 스프레드가 크게 이제 보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
신용채권을 잡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단순하게 그냥 액면금리가 좀 높다고 해서 신용채권을 잘못 사게 되면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신용에 대한 보상이 낮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신용 위험이 높은 채권을 금리가 조금 더 높다고 해서 그냥 샀다가는 향후에 이게 디폴트, 즉 부도가 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즉 안전자산을 활용해서라도 추가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은 신용 위험에 베팅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구간이다. 왜냐하면 어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신용 위험에 대한 보상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바이든 정부 때와 다르게 신용에 대한 보상이 가장 낮은 구간 하지만 금리는 상당히 높은 구간에 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에 그전에는 이제 저금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낮은 신용 보상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런 높은 레버리지와 경기 위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경기 위험이 있는 시기에 투자를 하는 사실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향후에 개별 지표별로 분명히 변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혹은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중요한 임플리케이션 함의를 저희가 찾아내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